네, 생태경제학 맛보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소 중립, 그러니까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상향식, 하향식,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도 뭐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요. 간단한 맛배기 정도 이제 수준으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자발적인 목표에 의한 목표 달성 1.5도씨 또는 탄소 중립 이 달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빠서 또는 감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라고 이해를 해서는 좀 곤란하다 사회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게임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게임의 성격상. 음. 흔히 이제 공공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컨대 다 이게 10만 원씩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그 중에서 자기가 기여할 걸 사회에 기여할 돈을 내라 그래요. 적어 내라 그래요. 그럼 적어 내면은 그 모든 사람이 낸 기여금을 합해가지고 그게 곱하기 2배를 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거는 뭡니까? 10명이 참여한다 그러면 10명 다 뭡니까? 다 10만 원씩 기여를 하겠다고 다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돈이 100만 원이 되죠. 그럼 그거 곱하기 2를 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이 되죠. 그럼 200만 원을 10명 나눠주면 뭡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를 받습니까? 2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사회적인 바람직한 그거예요.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 그런데 실제로 게임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는 기여금을 적게 내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10만 원 다 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자기는 적게 내면 자기가 낸 거 나머지는 뭐 자기 만 원만 내면 9만 원 있다 자기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사회 전체 기업이 모이면 거기서 곱하기 2해서 자기한테 n분의 1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임승차 심리인 거예요. 무임승차 심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사회 기여금을 내어 가지고 전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각각 2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그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나빠서기보담도 어, 게임의 성격상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못 믿으니까. 만약 이 문제 해결되려면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짜고 말이죠. 동일하게 해서 다 우리 10만씩 내자. 이렇게 해서 즉 다른 사람이 다 협력이 되면 그게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닌 이상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게임할 때는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이나 이런 그 문제가 아니고 게임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과 정확하게 이거 굉장히 유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자발적으로 그걸 내라 그러면은 그 각 국가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A 국가, B 국가가 많이 줄여주고 나는 적게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A, B 다른 나라 국가들이 많이 줄이면 그래도 기후 변화가 적게 될 테고 그러면 그 혜택은 자기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받잖아요. 지구에 있는 이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발적인 각국이 기회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그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그 게임의 성격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러면 문제 해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있습니다. 뭡니까? 서로 국가들이 믿고 100% 협력하면 돼요. 어, 저 나라가 A 나라가 자기가 20% 30% 줄이겠다면 확실히 줄이겠다는 확신하에 자기도 그럼 20% 30% 줄일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담보가 되기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계 국제 질서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방식으로 잘 돌아가지는 않아요. 국제 세계 정치 질서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본질적인 성격이 국제 정치가 그런 성격도 있지만은요. 최근에 와서 이걸 더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최근에 하는. 예? 공급망 강화,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관계, 그죠? 뭐 얼마 전 시진핑하고 뭐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는데 여전히 팽팽하죠, 그죠? 그리고 또 러시아 가스 우크라이나 전쟁 해가지고 EU하고 러시아하고도 또 담싸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쪽으로 미국, EU, 한쪽에 중국, 러시아 이렇게 국제적인 그 진영 논리에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더욱 어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보틀렉이다. 이런 것이 없더라도 아주 노멀한 상태라 하더라도 국제 협력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정권이라는 것은 뭐 특이한 정권이 지도자가 안 바뀌는 경우도 특이하게 있습니다만은 선거에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이게 파리 체제, 신기후 체제를 하는데 미국이 굉장히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뭐 드라이브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교토 의정서 할 때 미국이 탈퇴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한테 불리하면 탈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든 뭐이든 신뢰를 안 갖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질서가 좀 양분되는 구조고 뭐 WTO 체제도 고용 무력화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제 간의 어떤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은 적어도 기후변화 문제나 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발적인 방식을 택하는 이 상황에서도 더더욱 더 안 좋은 징조예요. 예. 자발적 협상에 의해서 자발적인 기업 목표에 의해서 감소 단수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적으로 그나마 그게 효과를 보려면은 국제 협력이 필수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 협력은커녕 국제 갈등과 대립과 반목막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신규 체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제 불안한 시선이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요인이 있습니다. 이 개도국 문제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토 체제의 하향식이고 의무제이고 페널티가 있는 것은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갔는데 그게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선진국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도국도 협조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하고 개도국 경우는 늘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아직 발전하지 않는 자기들 책임 부담도 그동안 많이 화석연료를 배출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 책임이기 때문에 너희들 문제 해라고 계속 주장을 해온 거거든요. 개도국은. 근데 개도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발적이니까 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끌어들여서 결국 개도국이 들어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아직 그런 사승연료를 줄이고 이럴 상태가 아니군 앞으로 더 성장하고 탄소 배출이 더 늘어나야 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제안한 거예요. 당신들 너무 부담 가지 않게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너희들 기금 만들어서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럼 이 기금을 갖다 지원 받으려면 여기 들어와야지. 여기 안 들어오면 지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온 건데. 근데 이게 지원 기금 마련이 이제 마땅치가 않아요. 이전보다 조금 늘어났긴 했는데 아직도 개도국에게 약속한 양만큼의 재원을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독은 예컨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야 우리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개도국의 자발적 협상도 더 어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기후 체제가 봉착한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그래도 하여튼 뭐 국가라는 그 지위의 위신이 있으니까 일단 선언한 걸 가능한 지키려고 하긴 하겠죠. 하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더 증가한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그 자발적인 그런 목표 달성과 상향식의 어떤 그런 파리 신기후 체제가 과연 선진국 간의 어떤 그런 이제 강대국 간의 미국, EU와 그 중국, 러시아 다들 이 네 지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 네 나라 국가가 탄소 중립 가면 거의 탄소 중립 간다고 봐야 돼요. 이 나라들이 합하면요. 사실 거의 뭐 한 60, 70%될 겁니다. 합하면도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양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개도국도 상당히 협조를 자칫하면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좀 뭐 좋은 전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실은 알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당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건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태경제학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원 흐름의 양적 규모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수준에 의해서 지구 생태계가 버티는 범위 내에서 이게 양적으로 제한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런 배출량의 양적 규모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자원 흐름의 양적인 제한이라는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이제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각 국가 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 같은 거 비슷한 걸 하거든요. 탄소에 정해놓고 이제 뭐 이렇게 돈 내고 이제 이렇게 배출권 거래하고 해서 양적으로는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각 국가별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세계 전체가 그게 달성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계 전체 수준에서의 배출권의 어떤 제한이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불확실성이 이전보다는 이제 증가되었다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초국가적인 그런 거버넌스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패권 경쟁이나 국제적인 그런 대립 속에서도 이게 전 인류의 문제,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소규모라도 그룹별로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이제 기후 클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탄소 중립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언한 목표를 제대로 지키겠다라는 식의 그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걸 이제 주고받는 거죠. 예컨대 뭐 세금, 탄소 세금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서로 유리하게 좀 해주고, 이게 가입되지 않은 나라는 이게 물건 할 때 탄소나 이런 게 비용을 강하게 페널티를 주고 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런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올해도 이게 유엔의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이제 곧 열릴 텐데, 연말에 열리는데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전체 차원에서는 좀 국제 관계의 대립이 있고 좀 협조가 안 되지만은 몇몇 소그룹별로는, 그러니까 이게 친한 친구끼리는 해보자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이게 자연히 그하고 맞물려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급망 쪽에 오케이 하고 손드는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우리끼리는 기후 변화에서 탄소 좀 줄이고, 그리고 여기 안 들어오는 친구들은 뭐 얘가지고 무역이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듯이 뭐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조금 전진될 가능성이 좀 하나 전망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중시 안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태경제학을 전공하고 생태계를 갖다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이지만은 그 기후변화 문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했지만 양적 규모, 탄소의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그 미티게이션, 감축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한데 저는 이제는 또 하나의 두 축이거든요. 어답테이션이라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답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어차피 지구 기후는 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말씀드렸죠.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벌써 1.1도씩 올라오고 목표가 1.5도시잖아요. 그러면 1.5도씨까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1.5도씨까지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1.5도씨가 오른다는 얘기는 벌써 기후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강수량도 달라지고 뭐 홍수 가뭄의 빈도도 달라지고, 그죠? 하천 유량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온도 달라지고 뭐 근데 새로운 온도가 우리나라는 아열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말하면 새로운 병충해도 생길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답테이션입니다. 그죠? 댐도 더 튼튼하게 짓고 뭐 한 50년 주기의 홍수에 대비한다 그러면 이제는 100년 정도 주기의 홍수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안전 인프라 같은 거 투자를
걸 굉장히 이제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뭐 침수가 심한 그런 지역, 반지하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든 장기적으로 이주를 시킬 것인가 뭐 등등등등등 이런 것에 대한 투자들도 동시에 병행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1.5도씨로 스톱되면 좋겠지만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양수 겹장으로 동시에 나가는 것이 맞고,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어답테이션에 관한 것은 준비를 갖다 굉장히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거를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한테만 맡기지 말고 기업이나 민간 차원에서 탄소 감축 노력을 계속 독려하고 유인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리백 같은 거죠.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든 그 자기들이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탄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게 만든다든지, 최근에 유행하는 그 기업의 ESG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스스로 기업이 환경 친화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노력하면은 그게 이제 시장의 주식시간의 평가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 페이버를 이득을 주게 하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 차원이나 또 민간 차원에서 이런 탄소 감축을 노력을 하고, 또는 뭐 일부에서는 뭐 배출권 이번에 이번 시간에 크게 많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자발적 배출권 시장 이런 것도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민간이나 기업들의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대응 과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략 이제 기후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하는 것을 전망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대략 신기후 체제가 1.5도씨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게 이제 생태경제학의 관점에 봤을 때 양적으로 제한을 건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일종의 좀 후퇴하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그는 이제 국제 정치 질서의 속성,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대립 뭐 등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불가피한 그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는 이제 각국별로 일단 글로벌한 전체 일목요연하게 같이 가기 어려우니까 그룹별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서로 독려하는 그런 기후 클럽 비슷한 이런 방식으로 전개하면서 민간이나 어떤 그 소비 이제 일반 그 국민들 간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노력도 병행하는 그런 것과 함께 이제 기후 변화는 어차피 지금 1.5도씨는 최선을 다하도록 진행되는 거니까 그 적응 문제, 이 어떻게 인류가 이게 1.5씩 올라간 과정에서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자연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보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선행적인 투자, 하는 아다테이션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성면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생태경제학의 맛보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것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